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쌤 글진봉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우리가 총평 파트에서 따로 다뤘기 때문에 바로 해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당연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맞춤 문제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정답인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동아시아사가 특히 선지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기출 선지가 또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자체도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많이 하면 분명히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뭐 학평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가서 치를 모평이나 뭐 수능이라든지 1번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신석기나 혹은 청동기의 유물을 고르는 문제 혹은 해당 문화의 위치 등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면 안 돼요. 굉장히 좀 쉬운 난이도다. 처음 볼 때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물들도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굉장히 친숙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 퀴즈 대회 대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단 첫 번째 힌트가 나오죠. 랴오어강 유역이에요. 랴오어강 유역. 그리고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 자, 랴오어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라고 한다면 바로 무슨 문화냐? 홍산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톡이다. 모양은 원통형. 자, 모양까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기하학적 무늬. 이 정도면은 설사 모르는 친구라도 이런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왠지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원통형이 아니죠. 기하학적 무늬는 그려져 있는데 원통형이 아니라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거 뭡니까? 바로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톡이다. 따라서 답은 아니죠.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따라서 답은 아닙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랴오어강 유역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톡이다. 랴오어강 유역 신석기 문화, 홍산 문화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통형이고 표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홍산톡인 걸 몰라도 왠지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 일본의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조몬톡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꽃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불꽃 모양 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다리가 3개가 달린 게 특징이고요. 색깔은 약간 우윳빛을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다원커우 토기 혹은 세발 토기, 백도 주전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창장강 하류 유역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죠.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톡이다. 그래서 이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돼지 등을 가축으로 키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 유물 고르는 문제는 1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학평에서는 2번 문제도 유물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시대 동아시아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번에는 어떤 그 유물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가시대, 이 유물로 대표되는 요 시대의 상황을 골라라 라는 다소 독특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사에서 시대적 상황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일반적인 형태긴 한데 이게 이제 무슨 시대냐면 이거 청동기거든요. 청동기 시대 유물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골라라 라는 형태는 사실 자주 나오던 유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같이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허난성의 얼리터우 유적지. 자, 이 얼리터우 유적지 역시 어느 지역에 있는 유적지냐?
황허강 유역에 있는 청동기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대가 청동기 시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얼리터우 청동 술잔이라는 유물이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전래된 시기 대략 1세기 무렵 되겠습니다. 자, 1세기 무렵은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세기면 이미 철기 단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고구려가 건국된 시기 기원전 1세기인데요. 기원전 1세기 역시 철기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3번에 역참제. 자, 역참제는 여러 국가들에서 운영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역참제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꼽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를 꼽냐? 몽골 제국을 꼽죠.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이 번성했던 시기가 몽골 제국이 중원을 지배했던 시기가 언제냐? 13세기부터 14세기 무렵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역시 답이 아니고요. 뗀석기가 주로 사용된 것은 구석기 시대겠죠?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청동기 시대 상황을 고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뭡니까? 유물을 고르는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유물의 사진이 제시된 게 아니라 글자로 제시되긴 했지만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이 나라의 왕은 처음으로 황제, 자,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 사용을 했고 이사를 등용했다고 하는데 이 이사라는 인물이 바로 어떤 인물이냐? 법가사상가 되겠습니다. 법가사상가 되겠고 이 이사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도 통일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했다고 하네요. 자, 이사가 등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라, 이사가 활동했던 이 나라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진나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또 나오죠. 어떤 힌트가 나옵니까?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힌트가 결정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이 왕이라는 인물은 바로 누구다? 진나라의 시황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황제가 사상 도량한 화폐 문자를 통일했다고 했는데 이 시황제가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법과 사상 이외의 다른 학자들을 탄압하고 책들을 불태우는 일을 저질렀었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진시황제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분서갱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리장성, 분서갱유, 이사, 그리고 처음으로 황제를 사용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진시황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진시황제의 정책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진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렇죠? 자, 진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에 고조선을 정복했다. 요거는 진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한나라죠. 한나라. 한나라의 무제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무제. 고조선이 멸망한 게 기원전 108년이었죠. 그렇죠? 한나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이번에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과거제는요. 언제 처음 실시됐냐면 수나라 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변천되는 과정은 있었지만 수나라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쭉 실시가 되는데 이건 진나라잖아요. 그렇죠?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X 이미 쳐놨네요.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나라 때, 수문제 때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3번에 전국시대를 통일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진시황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맹한모국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굉장히 많고요. 유교라는 사상을 본격적으로 처음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통일제국은 한나라입니다. 한무제 동중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무제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가 아니라 법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했는데 너무나 엄격한 이런 법가 사상에 지친 농민들이 진시 황제 사망 이후에 대대적인 농민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얼마 안 가서 이 진나라 진시 황제 사망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역사적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고요. 이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 1단원에서 한무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것을 묻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진시 황제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전국시대 통일한 사람이 진시 황제니까. 그래서 이 진시 황제 정책 여러분들 꼭 같이 파악해 두시고요. 뒤에서 우리가 한무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인구 이동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인구 이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진영가 연간에 참고로 여러분 이 진은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이 진은 바로 서진입니다. 서진. 위초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바로 그 서진입니다. 진시 황제의 진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내부의 정치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이 틈을 타서 북쪽의 유민이 아니라 북쪽의 이제 북방 민족들이 대규모로 남하를 합니다. 사실 이 서진이 등장하기 이전 위촉으로 쪼개지기도 그 이전에 후한 말기 무렵부터 북방 민족들이 대규모로 남하를 했고요. 이들에게 이제 서서히 밀려나다가 이 서진 때 내부적인 혼란이 닥치면서 이들이 화북 지방에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졌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5호의 남하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 시대에 대규모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방 민족들을 뭐라 불렀다? 5호라고 불렀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5개 북방 민족이죠. 자, 이 5호가 이제 화북 지방으로 대규모로 남하를 하자 이 화북 지방의 터전을 빼앗긴 한족들 원래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 중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이 바로 한족이죠. 중원의 주류 민족인데 이 북쪽의 유민들이 바로 이제 터전을 빼앗긴 한족들 되겠습니다. 이들 화북 지방의 한족들이 화이야강과 창장강을 건너서 진릉군의 경계에 머물렀다. 어디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강남 지방으로 창장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대규모로 이주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인구 이동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주몽은 이제 고구려를 세운 인물이죠. 자,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 자, 비류와 온조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록강 유역으로 내려왔죠. 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내려와서 새로 낳은 아들입니다. 비류와 온조가. 이 주몽이 이제 압록강 유역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북우여에서 있을 때 낳은 아들이 내려와서 비류와 온조가 낙동강 오리엘 신사가 되어버렸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내부의 어떤 정치적 갈등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5호에 밀린 한족의 이동 그리고 이 주몽이 세운 고구려에서 있었던 비류와 온조 세력의 이동, 고구려 세력의 남하 이 두 가지 인구 이동의 패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구 이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요이 문화가 발달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진나라가 이제 서진이 이제 내부적 혼란으로 화북 지방을 빼앗긴 게 이제 4세기입니다. 여기 시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온 요 시기는 기원전 1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야요이 문화는요. 일단 시기도 맞지가 않아요.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야요이 문화 자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북로남해는 명나라가 16세기에 특히 극심하게 겪었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쪽의 몽골 그리고 남쪽의 왜구가 명나라를 괴롭혔죠. 2번 해당이 없습니다. 16세기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3번에 세왕조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맞을까요? 자, 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온 한족들이 어떤 왕조를 세웠냐면
동진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었고요. 이 비류와 온조 중에서 온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니까.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했다. 요거는 13세기의 일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유목민족이 남하에서 비롯된 것은 첫 번째 것은 맞지만 두 번째 것은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금성. 자금성은 가의 영락제 때 베이징에 건설되었다. 영락제가 명나라 3대 황제로서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원래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이 영락제 바로 어디 왕제입니까? 명나라 황제라고 했죠. 명나라. 이 명나라가 원래 홍무제 주원장이 처음 세울 때 수도가 난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롭게 궁궐을 지었으니 영락제의 명령으로 지어진 이 궁궐 바로 자금성이다. 그러니까 가는 명나라 되겠습니다. 이 명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골품제를 운영했다. 자, 골품제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에서 실시한 제도입니까? 신라. 신라의 전통적인 신분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고요. 자, 연행사를 파견했다. 연행사는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파견한 사절단이 연행사가 되겠고요. 참고로 조선이 명나라에게 파견한 사절단은 뭐라 불렀을까요? 조선이 명나라에게 파견한 사절단은 조천사라고 불렀는데요. 자, 연행사, 조천사 모두 이제 조공사절단을 일컫는 단어지만 연행사는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이라는 뜻이고 조천사는 천자,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가는 사절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천사의 의미가 연행사보다 좀 더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이 명과 청을 각각 어떻게 생각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를 더욱더 각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연행사를 파견한 나라라고 하니까 연행사를 보낸 나라니까 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명나라와 연행사는 상관이 별로 없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조천사도 여러분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3번에 청해진을 설치한 나라 역시 신라인데요. 청해진은 장보고의 건의로 9세기에 세워졌죠. 9세기. 그래서 청해진은 해적을 소탕하고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무역을 주도하는 무역기지로서도 9세기에 활약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7세기의 호류사. 이 호류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스카 문화, 일본 고대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그래서 언제 건립됐냐? 7세기 초에 건립이 되었고요. 이때 백제 장인들이 이 호류사 건축에 참가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예인의 숨결이 묻어있는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호류사를 건립한 시기는 7세기고 건립한 나라 어디겠습니까? 일본이 되겠죠. 따라서 명나라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5번에 1조 편법. 1조 편법은 명나라에서 실시한 세금 제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인물, 이때 이 전국 확대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명나라의 명재상이라 불렸던 장거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장거정이 활동한 시기가 16세기, 바로 북로남해로 명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도 정치 부패 등으로 굉장히 어지러웠던 바로 그 시기였죠. 장거정의 개혁 정치 얘기할 때 1조 편법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1조 편법의 특징은 세금을 지세와 정세 두 가지 항목으로 통합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으로 거뒀다. 은납화가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특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명나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떤 황제인지 볼게요. 황제 18년 도읍을 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호복 착용. 이 호는 이제 오랑캐 호자. 오호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호할 때 그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북방민족 옷의 착용을 금지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 도읍을 로양으로 옮겼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선비여. 그러니까 뭔가 이 선비족 출신의 황제였던 것 같아요. 선비여 사용을 금지시켰고 황족의 성을 탁발시에서 중국 성시인 원시로 개칭했다. 선비족 출신이고 북방민족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했고 수도를 로양으로 옮긴, 정확히 말하면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 이 황제는 바로 누구냐? 바로 북위의 효문제죠. 북위 효문제. 이 북위 효문제 같은 경우에 인구 이동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효문제가 활동한 시기가 5세기입니다. 5세기. 남북조 시대가 5에서 6세기죠. 그중에서 이제 5세기의 효문제가 이러한 정책들을 전개했는데 이 정책 바로 무슨 정책이다? 한화 정책이다. 알아두세요. 한화 정책. 그래서 선비족이 한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런 것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 한화 정책이나 효문제, 북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황제가 재위하고 있는 그 시기 동아시아 상황을 묻고 있네요. 이런 유형 동아시아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보고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빠바바바바박 바로 떠올리실 필요가 있겠다. 강조를 드릴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는요 926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효문제는 5세기 사람이죠. 이건 10세기입니다. 따라서 맞지가 않고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던 13세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몽골이 호라즘 정복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13세기입니다. 몽골이 정복 활동 활발하게 전개하던 13세기. 따라서 맞지 않고요. 남북조로 대립하고 있던 남북조 시대가 5에서 6세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효문제의 재위 시기도 해당이 되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백강 전투에서 일본이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은 663년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수당의 율령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수당 때 동아시아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 국가들로 전파가 되죠. 수당에서 실시했던 중앙통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관리등용제도, 토지제도, 군사제도 등등 각종 제도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나와야겠죠.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중앙통치제도 삼성육부제를 명칭이나 운영 방식에서 조금 변형한 채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 이 국자감을 이제 국학이라는 형태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군국제를 실시했다. 자, 군국제는요, 군현제와 봉건제가 합쳐진 형태의 지방 통치제도로서 이 군국제를 실시한 대표적인 인물은 한고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의 율령체제 확립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주변 국가에서 수당의 영향을 받아 실시한 것도 역시 아니겠죠. 이번에 주자감을 설치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이 주자감은요,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발해에서 이제 수당 율령체제 영향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발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의 팔기제는 후금, 그리고 그 후금의 이름을 바꾼 청, 이 후금, 청에서 실시한 군사제도이자 행정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수당 율령체제 관련 없고요. 이관팔성제가 정답이 되겠죠. 수당의 중앙통치체제 삼성육부제를 벤치마킹해서 태정관과 신기관, 이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관팔성제를 운영을 했다.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 태정관 밑에 팔성이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일본의 율령체제 수용 사례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관팔성제라고 나왔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간다면, 3학년 문제로 넘어간다면 이관팔성보다는 구체적인 관청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태정관과 신기관이라든지 혹은 그 태정관 밑에 있는 팔성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관팔성제 혹은 삼성육부제 각국의 이 통치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요 관청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조금 명칭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독서 상품가, 요건 이제 과거제 영향을 받은 거긴 하지만 요거는 일본이 아니라 신라에서 실시가 되었죠. 특히 통일신라 시기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 풀어봤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역사 보고서 제작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명의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통일된 주제를 고르면 되겠죠. 자, 아리타자기의 시조 이삼평. 이 이삼평은요, 임진왜란 정묘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외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도자기 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현세자가 서양 선교사 아담 샬과 만났다. 요거는요, 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가서 문물 교류를 하는 그런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 사야가, 이 사야가 역시 외란 때 이 조선에 건너왔고요. 조선에 항복을 해서 각종 이제 조총을 비롯한 각종 문물들을 전해준 인물이다. 이 3명의 학생들의 말하는 것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뭐겠습니까? 외란이나 호란과 같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문물 교류가 이루어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보이죠? 3번. 정답은 3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도웨인 같은 경우는 한반도나 중국 같은 곳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일본의 고대 통일 정권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북학론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조선을 굴복시키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오랑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발달한 모습을 보고 배우자라는 조선의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북학파 실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호란이랑은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호란뿐만 아니라 외란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학론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 없겠고요. 아스카문화 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무렵에 발달했던 일본의 불교 문화다.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태자고요.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해자라는 고구려 승려입니다. 그래서 도웨인의 활동과 연관지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요소와는 관련이 없고요. 조공책봉왕계 성립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8번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 왕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벽화 속 한국인을 만나다. 가의 장외태자가 누구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스. 자, 장외태자 무덤에 그려진 예빈도에는 당시 수도인 장안. 자,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장안을 수도로 삼은 나라는 사실 많아요. 중국 왕조 중에서 장안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는 많습니다만 우리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수도가 장안이라고 특별히 언급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0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는 어떤 나라냐?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 이때 장안성이 인구 100만이 육박하는 엄청난 대도시이자 국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도 내용 마저 볼게요. 소매통이 넓은 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인물이 있는데 고구려 또는 신라 사신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가 존재했던 시기에 있었고 수도가 장안이다. 이런 점을 통해서 이 가가 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이 장애태자 같은 경우는 당태종의 손자입니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로 푸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나라는요, 토번 7세기 토번의 송첸캄포 왕에게 화번공주를 보냈는데 이 화번공주가 뭡니까? 주변 이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민족의 수장에게 시집 보낸 황실의 여인을 화번공주라고 불렀죠. 특히 화번공주 중에 가장 중요한 화번공주가 바로 이 7세기 토번의 송첸캄포 왕에게 시집을 갔던 문성공주입니다. 문성공주. 당태종 때 송첸캄포와 결혼을 했죠. 문성공주. 1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화번공주를 토번 외에도 어디에도 보냈냐면 돌궐에도 보냈고요. 돌궐에도 보냈고 위구르에게도 보냈다라는 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 쩌능다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요건 언제입니까? 13세기고요.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세 차례 쩌능다오의 대월, 쩌느 왕조가 통치하는 대월에 세 차례 쳐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 쩌능다오의 군대에게 패배한 바로 이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백등산에서 흉노에게 패배했다.
백등산 정투 기원전 200년이고요. 흉노의 묵툭선호와 한나라의 한 고조가 격돌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고조가 흉노의 묵툭선호에게 패배를 하는 평성의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흉노와 형제 관계를 맺고 공물도 보내고 심지어 한나라의 공주가 흉노로 시집을 가기도 했었죠. 3번은 한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4번에 정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이 역시 바로 뭡니까?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히미코에게 친위 외왕의 칭호를 하사한 나라는 위인데요. 이 위나라는 북위의 그 위가 아니라 위초고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중국 삼국시대 위초고의 위나라입니다. 3세기 히미코 여왕. 이 히미코 같은 경우는 야마타이국이라는 일본의 한 소국의 지도자인데 이 야마타이국이 일본에 있었던 여러 소국들의 리더 역할을 3세기에 하고 있었고요. 히미코에게 위나라에서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죠. 책봉의 의미로. 따라서 이거는 위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나라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10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유라보기가 건국한 가는 자, 야유라보기가 건국했다는 힌트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야유라보기 여기서 일단 느낌이 옵니다. 석경당, 이 석경당은 5대 식국 중에 5대 중에 하나인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인데 이 석경당을 도와준 대가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후 가는 이곳을 두고 중원의 송과 대립을 했는데 이건 가나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되겠죠. 요 나라. 자, 요 나라 같은 경우에 이 연운 16주를 두고 송나라와 대립을 했고 이 대립 끝에 어떤 맹약을 맺었냐? 전연의 맹약을 맺습니다. 전연의 맹약. 이 전연의 맹약 같은 경우에 1004년 연도부터 뭔가 평화롭죠. 그렇죠? 이 전연의 맹약을 송나라와 맺어서 이제 평화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전연의 맹약 같은 경우에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나라가 더 우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송나라는 요 나라의 형이 된다라는 그런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대신에 요 나라의 연운 16주의 지배를 인정해주고 게다가 요 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세패, 물자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 형이라는 명분은 가져가긴 했지만 실리적으로는 송나라가 패배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의 맹약한 바로 송나라와 요 나라 간에 맺어진 평화조약.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연운 16주, 이 만리장성 이남에 바로 이 연운 16주를 둘러싸고 대립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서하를 멸망시킨 나라는 요 나라가 아니라 이거 어디입니까? 바로 몽골 제국 되겠습니다. 몽골 13세기에 서하를 냠냠 씹어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고구려의 조공을 받았다? 아니죠. 요 나라가 존재하고 있던 시기는 10세기에서 12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900년대에서 1100년대까지 존재했던 요 나라가 고구려의 조공을 받았을 리가 없죠.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고구려의 조공을 받은 나라 뭐 대표적으로 남북조 시대의 남조와 북조를 들 수 있고요. 뭐 수단 같은 나라들을 들 수 있겠지만 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쇼군이 실권을 장악했다. 자, 쇼군은 어디의 지도자입니까? 막부의 지도자죠. 일본의 무사정권 막부의 지도자고요. 막부는 까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등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흉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남면관, 북면관제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 나라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원적 통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적 통치. 참고로 이원적 통치 같은 경우에 금나라도 있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 맹한모국제.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주로 이제 북방민족을 통치를 했고요. 한족은 주현제를 통해서 한족을 지배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남면관 체제 하에서 한족들을 통치를 했어요. 주현제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고 북면관 체제 하에서 부족제를 바탕으로 북방민족들을 통치했다. 거란을 비롯한 북방민족들을 통치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요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고유 문자, 거란 문자라는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고유 문자는 요 나라뿐만 아니라
여진의 이 금나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돌궐, 위구르 같은 북방 민족들 역시 고유 문자를 사용했구나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남명관, 북명관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 문제 나왔습니다. 불교. 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묻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볼게요. 불교 특징. 주로 이제 특징하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첫 번째, 호국불교. 호국불교. 두 번째는 불교의 토착화. 토착 사상과 융합된 사례.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호국불교 사례로 이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주로 뭐가 나오는지 보면은 호국불교의 사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기 때 만들어진 윙강석굴의 대불. 이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 신라의 황룡사 같은 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황룡사 혹은 팔자로 이렇게 쓰여요.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 팔만대장경. 우리 이제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다이사 같은 경우 8세기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절로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를 수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위엄을, 군주의 위엄을 혹은 황제의 위엄을 널리 떨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불교, 바로 호국불교 되겠죠. 그리고 토착화의 사례 역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부모 운중경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부모 운중경 같은 경우에 불교와 유교가 결합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산신각 혹은 칠성각. 그래서 산신신앙이나 칠성신앙과 불교가 결합된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치만 신상. 그래서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와 불교가 결합된 신불스팝의 사례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동아시아 불교 특징을 묻는 그 사례를 묻는 문제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스촨성에 있는 다쭈 석골사원 부모 운중경 변상. 자, 부모 운중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은혜, 이 부모의 은혜, 이거 강조하는 게 사실은 유교잖아요. 그렇죠? 유교의 불교가 결합된 형태의 독특한 경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산신각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산진신앙과 불교가 결합되어서 우리나라 사찰에 산신각이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불교의 토착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도 있습니다. 자,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일본의 도다이사. 자, 도다이사만 보고 호국불교 이러지 마세요. 자, 끝까지 보세요. 하치만 신상을 잘 보셔야 되죠. 자, 신토와 불교가 결합이 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토의 신인데 불교의 신으로서도 간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죠. 전통 사상과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전쟁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이것은 남한산성 행궁입니다. 여기 남한산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맨 앞에 나오고 있네요. 인조가 청군에 맞서 다 나왔네요. 그렇죠? 인조, 청군,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욕. 이 정도 나왔으면 다 나왔죠. 이거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경자년 겨울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끝이 났죠. 이 병자호란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야마토 정권이 성장했다. 야마토 정권은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으로서 번성했던 시기가 4에서 7세기 무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도웨인이라는 인물이었죠. 주로 이제 한반도와 중국 남부지방 등지에서 일본으로 선진 문물을 가지고 건너간 이들이다. 야마토 정권과 병자호란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1번 답 아니고요. 이번에 일본의 조총이 전래됐다. 일본의 조총이 전래된 시기는 1543년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의 센고쿠 시대고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전래가 되었죠. 이 시기는
병자호란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병자호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답 아니고요. 3번에 전연의 맹약은 우리가 앞에서 연운 16주 요나라 언급할 때 언급한 적이 있죠. 1004년에 송나라와 요나라 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입니다. 따라서 병자호란과는 시기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했대요. 자,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한 시기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정벌에 나섰던 12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이 동북구성을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줬고 이 여진족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윤관의 동북구성 축조 12세기 초 고려 시대의 일이다. 따라서 역시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요. 마지막 5번 조선에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이 북벌론 특히 인조 다음 왕인 효종 때 북벌이 굉장히 격렬하게 추진이 되죠. 실제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북벌론 대두가 병자호란이 가지고 온 대표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북벌론도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는 결과도 가지고 왔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결과까지 가지고 왔냐?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는 조선이 중화문명의 진정한 후계자다. 청나라는 오랑캐기 때문에 중화문명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조선 중화주의라는 인식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병자호란의 영향,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정답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병자호란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가 대제국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생목인을 우대했다. 생목인을 우대했다. 그리고 행정조직이면서 군사조직인 1500호제를 운영을 했다. 자, 생목인에게 재정을 담당하게 했고 1500호제를 운영을 했고 기마술이 뛰어났다. 사실상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 제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목인. 자, 생목인. 몽골의 네 가지 계층이 있죠. 몽골인, 그리고 생목인, 그리고 한인과 남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계층이 있는데 몽골족 같은 경우에 정치와 군사적인 요직을 담당을 했고요. 생목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를 담당을 했다. 이 둘이 사실상 지배층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데 이 둘을 합쳐봤자 비중이 굉장히 적었고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으로서 차별을 받았는데 이 한인과 남인 모두 대부분 한족이다. 특히 남인 같은 경우에 이 몽골 제국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 출신의 한족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몽골인 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 차별로 인해서 한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 이게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는 몽골 제국 특유의 민족 차별적 통치 정책이었죠. 이 생목인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키워드로 자주 제시가 되는 편입니다. 1500호제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의 설립자인 칭기즈칸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이죠. 칭기즈칸 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 골라보죠.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교초. 이 교초는 몽골 제국에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화폐로서 교초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바로 몽골 제국 원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바로 간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당사를 파견한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이 7에서 9세기에 걸쳐서 파견을 했습니다. 별무반을 편성한 나라 고려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윤관 얘기했었죠. 고려 12세기 여진정벌을 위해 편성을 했고요. 안남도어부를 설치한 나라 당입니다. 베트남 지역에 안남도어부를 설치를 했었죠. 그 외에도 6개의 안남도어부를 비롯해서 6개의 변방 통치를 위해서 이 도어부라는 기구를 설치했구나. 다이오 율령 같은 경우는 701년에 일본에서 반포한 최초의 율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교초, 지폐입니다. 화폐예요. 몽골 제국에서 활용했던 지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몽골 제국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왜 옳지 않은 건지는 선생님이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가 뭔지 볼게요. 중국 남송의 주희. 자, 주희 나왔으면 뭐 게임 끝났죠? 집대성한 신유학이다. 성정리를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의 수양 방법을 강조했다. 가 뭐겠습니까? 성리학인데요. 보통은 이 성리학에 대한 문제로서 옳은 것을 묻지 옳지 않은 건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이거 왜 옳지 않은 거라고 묻고 있냐면 이게 사실 출제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보통 성리학에 대한 선지를 하나 넣고 나머지를 이제 오답 선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범위가 3단원 앞부분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뒤에서 성리학이 아닌 걸로 집어넣을 만한 무슨 뭐 고증학이라든지 공양학, 국학, 고학 이런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로. 그래서 오답 선지 구성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걸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문제 내느라 고생했던 우리 출제진들의 고민이 역력한 문항이다. 옳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거 이제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다 성리학에 대한 설명 넣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선지 구성이 좀 수월하겠죠. 뭐 어쨌든 네,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빼고 다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감진이 일본에 전하였다. 뭐야? 정답은 1번이네요. 네, 싱겁습니다. 감진이 일본에 전하. 감진이 누굽니까? 감진은 8세기 일본의 나라 시대, 중국은 당나라 시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했던 불교 승려입니다. 불교에 뭘 전했냐면 계율, 불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 등을 이야기하는 불교 계율을 일본에 감진이 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세기 일본 나라 시대. 일본에 도다이사라는 대형 사찰이 건립될 그 즈음에 감진이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경보다 사서 중시한 거 맞고 신진사대부의 개혁사상으로서 성리학이 활용이 되었고요. 조선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 확산이 된 거 맞습니다. 특히 조선의 최초 서원이 바로 뭐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16세기에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이 바로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서원이고요. 이 주의 같은 경우에는 백록동 서원을 중흥시켰습니다. 이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이걸 주의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는 백록동, 조선 같은 경우는 16세기 최초 백운동. 이름 비슷하죠? 일부러 얘네가 이거 비슷하게 하려고 따라한 겁니다. 네, 따라한 거예요. 벤치마킹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서원, 백운동, 백록동. 자, 5번에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했다. 맞고요. 이거 누가 나섰냐? 하야시 라잔. 하야시 라잔이라는 일본의 성리학자.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이 에도막부 제도와 의례 정비에 이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일본 에도막부의 관학으로서 성리학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 되겠죠. 1번 감진은 승려입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여러분들 썩 좋아하지 않는 형태죠, 그렇죠? 두 차례 외적의 침입과 장기간의 전시 체제로 궁핍해진 무사들은 고다이고 천황의 명에 따라 까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 자, 까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게 1333년이고요. 이 두 차례 외적의 침입,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이게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략 되겠습니다.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략. 1274년 그리고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막아내긴 했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이야기죠. 천황의 친정과 권력 강화에 반발한 무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폐위하고 무로마치의 새로운 막부, 이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고 이게 언제냐? 1336년. 그러니까 요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고다이고 천황 같은 경우는 남쪽이 요시노로 피신해서 교토와 요시노의 남북에 모두 천황이 있는 남북조 시대가,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펼쳐지다가 이게 나중에 1392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스,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 쇼군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자, 수나라가 건국되었다. 수나라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죠. 수나라는 6세기 50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시기는 바로 언제입니까? 676년이 되겠습니다. 676년이 되겠고요. 헤이안큐로 일본이 천도한 시기, 헤이안큐니까 헤이안 시대의 시작이 되겠죠. 794년이 되겠고요. 몽골의 1차 원정 아까도 얘기했죠. 127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한 시기는 1592년이 되겠고요. 후금이 건국된 시기는 1616년, 1616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겠습니까? 정답은 라가 되겠죠. 라, 1336년,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된 시기, 그렇죠? 여기 이제 몽골의 1차 일본 원정 이후고
임진왜란 이전이라는 거 요 단서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몽골의 원정 이후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 황제 재위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황제는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흉노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장건, 장건 나오면 뭐 게임 끝났습니다. 장건. 강력한 기마병과 곽거병, 흉노 원정에 나섰던 장군이죠. 흉노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서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 황제 바로 누구겠습니까? 흉노 원정 장건 나왔으면 바로 한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무제. 한무제 같은 경우 9년제 등을 실시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다졌고 무엇보다 흉노 정벌 그리고 남비의 정복, 고조선 정복 등으로 대표된 인물이고 동중소의 권위를 수용해서 유학을 관악화했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한무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을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무제는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까지 재위를 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한무제가 남비엣을 멸망시켰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남비엣 기원전 111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구군을 그리고 설치를 했었죠. 헤이조큐가 건설된 시기는 710년입니다. 710년. 그래서 헤이조큐로 일본에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죠. 5호 16국이 통일된 시기는 5세기입니다. 5세기에 북이가 화북 지방을 통일을 하게 되었죠. 5세기. 나이카 계시는 645년에 단행이 되었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낸 시기는 기원전 194년입니다. 기원전 2세기이긴 하지만 한무제가 즉위하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이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낸 기원전 194년은 한나라의 2대 왕제가 재위하던 시기고 한무제는 한나라의 7대 왕제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시기 사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살수에 이르러 양제 군사. 이 양제는 이제 수나라의 양제를 말하죠. 자, 고구려군이 후방에서 양제의 군대를 공격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612년에 있었죠.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고 이후에도 수나라는 수차례 고구려 원정을 더 시도를 하지만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대운하 건설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그 뒤를 당나라가 이었다라는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신라와 전쟁 중이던 고종은 토번이 안서도부 사진을 점령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에도 힘썼다. 자, 신라와 전쟁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고종은 당나라 고종을 말합니다. 자, 신라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고종의 군대를 몰아냈다. 즉 나당전쟁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당전쟁 승리 676년이죠. 그러니까 612년에서 676년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본에 끌려가는 강항. 강항은요,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확한 연도로 얘기하자면 1597년 정유재란이 벌어진 첫 해에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일본에서 후지와라 세이크와 교류하면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를 했죠. 함대를 지휘하는 정화. 정화는 영락제 시기죠. 그러니까 16이 아니라 15세기. 15세기 전반 무렵에 정화의 함대가 원정을 떠났었고요. 안시성 전투는 645년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패배한 사건, 바로 안시성 전투 되겠고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한 시기는 17세기 전반이 되겠죠. 이 누르하치는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는 13세기 후반에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중국을 여행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여행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 612와 676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인의를 알면 중화인, 윤리를 모르면 오랑캐,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책이냐? 이거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입니다. 청나라 황제인 옹정제가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족만이 중화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방민족도 얼마든지 중화 문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싣고 있죠. 전통적인 화의관이 조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거나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것은 풍습에 불과하다. 중화와 오랑캐의 차별이 있겠냐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을 존중하고 풍습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 풍습이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의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선의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라고 할 수 있는 홍대용이 쓴 의산문답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 대의강민록과 의산문답 요 두 가지 책의 공통점 정답을 골라볼까요? 정답 뭐겠습니까? 전통적으로 한족 왕조 중심이었던 이 화의관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 이 화의관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청해라는 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그런 배경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렇죠? 이 홍대용 역시 청나라의 학문을, 청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배우자라고 주장했던 북학파의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의강민록 집필을 지시했던 옹정제는 청나라 황제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정답은 청나라 건국,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불어닥친 전통적 화의관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행위는 진나라가 실시한 사상 통제 정책 관련 없고요. 종법적 봉건제는 주나라의 지방 통치 제도가 되겠죠. 불교의 전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북방민족의 이원적 통치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나라의 북명관 남명관제 그리고 금나라의 맹한모국제와 주연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수도 이동의 배경. 자, 변경, 카이펑. 자, 여기는 이제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 북송의 수도입니다. 북송의 수도인데 어떤 이유로 이만으로 옮겼어요. 이건 어디 수도냐면 남송의 수도입니다. 남송은 1127년에 이만을 수도로 수립이 됐는데 이 12세기 초에 북송에서 남송으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게 된 이 배경이 뭐냐? 이 수도로 옮긴 배경, 이거 뭐겠습니까? 바로 이 화북 지방에서 금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금나라가 카이펑을 함락시켰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죠. 개경이라고 돼 있는데 개경은 바로 어떤 나라의 수도입니까? 바로 고려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수도 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금이 화북 지역을 차지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죠. 정강의 변. 정강은 당시 북송의 연호입니다. 정강시대에 벌어진 참변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수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당나라가 새로운 중원 대륙의 주인이 되었죠. 서화가 침략을 했다. 서화가 송나라랑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언제 했냐? 10세기에 하긴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10세기가 아니라 11세기입니다. 1000년대 11세기죠. 11세기 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 송나라와 서화가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송나라가 임금이에요. 대신에 송나라가 서화에게 매년 세패를 주는 정도로 합의가 되었죠. 그래서 서화가 침략한 것은 맞지만 서화 침략 때문에 송나라가 수도로 옮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맞지 않고요. 비단길이 개척된 거는 언제입니까? 요거는 한나라 때. 특히 한무제 때 한무제가 장건을 서방으로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을 했는데 장건이 비록 동맹은 못 맺었지만 이 장건이 다녀온 길이 비단길로서 개척이 됐다. 한나라 때입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요거 이제 7세기 중반이죠. 7세기 일이고요. 역시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시기가 12세기 초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금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카이펑 지역을 빼앗고 남송과 대치하면서 남송과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금나라가 당연히 임금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독창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전쟁 롤플레잉 게임. 작년에 2학년 한국사에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 그거에서 좀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20번. 자, 밑줄 친 전쟁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동아시아 국제전쟁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선택하는데 17세기를 선택을 했네요. 17세기 전후로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무렵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데 명조선 일본 중에서 조선이라는 탭을 선택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 전후에 조선에서 어떠한 전쟁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장기간 유지된 평화와 군역제 폐단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안이하게 받아들여 전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했고 1592년 일본군의 부산 상륙 7년간 이어진 전쟁. 이건 뭐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당연히 임진왜란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임진왜란은 정유재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7년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592년에 발발해서 1598년까지 전개가 되었죠. 보면 이순신, 유성룡, 곽재호와 같은 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또다시 또 힌트로 추가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이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이 어땠는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온인의 난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온인의 난은 1467년부터 1477년까지 전개가 되었고 일본이 센고쿠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자, 쿠빌라이가 대칸에 즉위했다. 쿠빌라이는 1260년에 칸에 즉위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가 않죠. 서희가 강동 6주를 거란의 1차 침입 때 거란의 장군 소손영과의 담판으로 획득을 하게 되죠. 이거 시기적으로 993년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건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사망하고 나서 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임진왜란 끝이 났죠?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은 임진왜란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요 선지가 이제 조금 좀 신선한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임진왜란 시기 동아시아 상황이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벽제관 전투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혹은 뭐 명나라 군대가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했다. 요 선지는 굉장히 이전 문제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내용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맞아요.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해서 그 이후에 일본군 철수한 거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5번에 삼별초가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저항을 했다. 요거는 이제 삼별초의 저항이 전개되던 1270년대, 그중에서 1270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별초 같은 경우에 개경 환도에 반대하면서 고려가 몽골과 강화름의 그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강화돼서 개경으로 돌아갔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하면서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쭉 저항을 했거든요. 그렇죠? 진도로 옮긴 게 1270년. 따라서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같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걸로만 딱 끝내지 마시고 알차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